자, 그런데 이게 벌써 코앞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뭐냐면요, 대형마트, 쇼설 커머스, 기저귀 분유 가격 경쟁. 이건 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죠? 바로 뭐냐, 갑자기 어느 쇼설 커머스에서 기저귀 가격을 50원 낮춥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직원들 중에서 또 그거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쿠팡에서 50원 낮췄어요. 자, 그럼 우리도 기저귀 가격 똑같이 50원 낮춰요. 라든가 우리는 50원에서 다시 50원 더 낮춰요. 그야말로 기저귀 전쟁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은 소셜 커머스와 대형마트가 그거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죠? 50원이라도 마진 더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초정보화 시대에 고객들이 말이야, 쿠팡보다 50원 비싼데 뭐야 하는 순간, 여기 비싸네 해서 다 절로 갈까봐 그래서 50원이라도 더 싸게 이렇게 팔려고 아주 면밀한 가격 초저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오면 그러한 전쟁 아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세 분의 주부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끝에 계신 주부님은 이 50원, 10원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 트래픽으로 이미 다 드러나요. 그런 이분에게는 반드시 기저귀를 최저가로만 팔아야지, 안 그러면 와서 항의 전화하고 고객센터 전화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쪽 반대쪽 끝은 어떤 분이냐면,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저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보다 이마트가 50원 더 낮췄는데 쿠팡이 그걸 낮췄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 즉 50원 더 비쌀 때도 편하게 그냥 결제하고 갔고, 또 물론 똑같이 낮췄을 때도 편하게 결제하고 갔고, 또 어떨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사버리고, 이 사람은 뭐지? 이런 분이 또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너의 목적은 우리 회사의 이윤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거야. 대신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와선 안 돼. 자, 이런 미션을 줬을 때 방금 가격 민감도가 높은 그 여성분에게는 계속 그 여성분이 보는 메인 페이지와 이 반대쪽 끝에 있는 이 여성분이 보는 메인 홈페이지를 달리 쏴주는 거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분에게는 대형마트 최저가 가격과 비교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민감도가 없는 또 다른 여성분에게는 그냥 오히려 최저가 파는이라고 믿졌던 거 여기다 가격 살짝 올려서 100원, 200원 올려서 팔아도 얘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확 올려버릴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두되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격마저도 천지 차이로 개인적인 데이터에 의거해서 다른 가격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넷플릭스 우리 첫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들이 아마 우리 고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던 영상의 흔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화면을 달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격 결정을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고심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구매 역사를 다 알고 있고,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레퍼런스와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어떤 디맨드, 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가장 정확한 가격, 그러니까 회사의 이윤을 적절히 남기면서 소비자의 클레임을 얻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도 될 수가 있냐면요, 인공지능끼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인공지능끼리 암묵적 담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쿠팡의 가격 정책을 관리하는 인공지능과 SSG가 좀 매출이 좀 있으니까요, 쿠팡과 SSG가 이렇게 서로 인공지능에게 가격 정책을 맡겼는데, 어느 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쿠팡의 인공지능과 SSG의 인공지능이 담합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둘 다 서로 낮추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가격 낮추는 걸 멈춰버렸고 이쪽도 멈췄어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 얘도 안 올리고 처음에 있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걸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담합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상 믿었던 어느 사이트 가면 적어도 내가 크게 미치는 건 없을 거야 라는 그 최저가 가격 정책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사이트들 다 들어가 봐야 되고 하나하나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우리 둘 다, 아니면 우리 여섯이 다 비싸게 가격 올리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앞에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도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인공지능과 이쪽 인공지능이 설마 단합까지 할까요? 맞습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장난칠 수도 있겠죠. 제가 물건 하나하나 사면서 야 친구야, 너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이거 얼마로 쿠팡에 써있니? 나는 32만 5천 원. 너는 왜 나만 37만 5천 원이지? 저기 철수에게도 물어봤더니 걔는 30만 200원이었대. 걔는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마다 제품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자신의 소득이 다르고 자신이 1시간 동안 받는 시간당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를 더 싸게 살기 위해서 이 사이트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는 그 시간에 내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하나 더 해주면 나는 200을 받는데 내가 뭐하러 2만 원, 5만 원 아끼려고 이걸 찾아보고 있겠어? 이거는 내가 늘 비밀번호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는 여기 들어가서 그냥 후딱 사버리고 나는 빨리 고객들 상담이나 한 건 더 해야지.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가격을 최저가로 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쿠팡은 그 사람의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더니 가격 민감도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참 우리로서는 찜찜한 일이 생기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더라도 내가 돈이 많은 건 내가 돈이 많은 거고, 나도 싸게 같은 제품을 나도 똑같이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걸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정호 쿠팡 추천인데 제 취향이 싹 드러나죠. 제가 의외로 레트로 감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옛날에 음악 좋아해서 왕창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창고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봤는데 너무 향수 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는 오랜만에 이 가수 노래 mp3로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해서 뭐 지인이니 아니면 뭐 멜론이 이런 걸로 그 음원을 찾았는데 세상에 mp3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 그 노래는 다시 듣고 싶고, 그럼 이제 이거 카세트 테이프는 어떻게 듣나 해서 쿠팡에 몇 번 쳐봤거든요. 그 뒤로 계속 추천을 해요. 지금도 나름대로 머리 좋아진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은 또 객관성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공지능이 미인 대회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도록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인정한 미인, 하나의 어떤 홍보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인을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인공지능에게 주입시켜주기 위해서 역대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 얼굴값들을 인공지능에게 다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에게 자, 역대 미인들에 대해서 네가 다 봤으니까 이제 네가 미인 대회 우승자를 뽑아 했더니만 인공지능이 뽑았던 미인은 누구였겠습니까? 백인만 뽑았다는 거예요. 백인만. 왜? 역대 미인 대회에서 유색인종이 우승을 한 건 불과 1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흑인이 우승을 한 사례는 더 짧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는 전부 백인이 우승을 했으니, 미인의 전형에는 백인이라는 인종을 좀 더 가중치를 줘야겠구나. 그렇게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전부 고스란히 데이터로 AI에게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을 AI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쁜 관행이었어, 이건 좋은 관행이었어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받아들인 뒤에 결론을 내니까 그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됐다? 백인 위주의 최종 선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를 엔지니어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저처럼 이러한 기술이 도래했을 때 그게 우리 개개인에게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페널티를 안 받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사례 보여드릴게요. 거주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말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한도, 즉 신용 등급을 달리 부여할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가. 예를 들어서요, 방배 1동에 거주하는 사람과 방배 2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빅데이터가 오랫동안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의 상승률, 그 다음에 혹시 연체율 이런 걸 비교했더니 이유도 모르죠.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 결과가 데이터에 의거해서 유의미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보니까 방배 1동과 방배 2동은 내가 한도, 신용카드 등급을 달리 해주는 게 더 우리 회사에게 유리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배 1동에 거주하면서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간 사람과 방배 2동에 거주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간 사람에게 얘는 5천만 원 한도인데 얘는 500만 원 줄 수 있다. 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억울하죠. 아니 방배 1동에 산다고 무조건 2동 사람보다 다 소득이 증가율이 빨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왜 그럽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건 또 외부에 잘 안 알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회사가 내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어떤 엔진을 사왔고 그걸로 회사가 축적한 다 데이터를 돌렸는데 인공지능이 방배 1동에 하고 방배 2동에 신용카드 등급을 달리해줬다. 그러면 이건 회사도 그냥 그 기계에 의해서 도출된 거니 누구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그렇게 가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과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참혹한 현장 하나를 제가 찍은 건데요. 강원도 두메산골 어떤 도로입니다. 국도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강원도 국도를 쓱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사태로 돌멩이가 확 쓸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차는 이쪽 쓸어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고 있죠. 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판단해야죠.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밟으면 이게 벌써 물리 법칙이니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거는 밟아도 부닥칠 수밖에 없다. 벌써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 상황이면 방법은 이제 틀어야 돼요. 그죠? 핸들을 틀어야 됩니다. 틀어서 쓰면 다행인데 더 큰 일이 생긴 게 이 국도 옆에 요 가세길을 따라서 사이클 타고 가는 한 부대가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타고 있는 내 주인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기 이 엄청난 거에 부닥치면 분명 신체적인 상해를 당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결국 이 제3자, 사이클 무리, 타고 가는 한 무리를 결국 이 물리법칙, 가속도 때문에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현대차가 만든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 가족을 희생하는 걸로 하고, 벤츠가 만든 것은 제3자 사이클 쪽으로 인공지능이 틀게 만들었다. 이게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이 고객들은 자신들이 다치는 걸 싫어해. 휙 틀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또 다시 어떤 강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강제를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아주 자부심 있게 저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이 자동차를 타시다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절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이 자동차가 어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면 아마 고객님 가족들은 좀 다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차와 벤츠는 고객님이 최우선이죠. 고객님이 안 다치도록 최대한 어떻게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저희는 모르고요. 저희는 고객님만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세팅했습니다. 자, 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더 뽀개지는 게 사실이에요.